우리가 바랐던 바라는 공감! 네, 안녕하세요. 공감 20주년 기록 인터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 20주년 기조는 바랬던, 바라던, 바라는 이라는 기조로 저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같이 했던 단체들 그리고 오랫동안 함께했던 구성원들 다시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주여성 인권 영역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계시는 소라미 변호사님, 그 다음에 허용숙 이주여성 인권센터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워낙에 저한테는 동료이자 또 선배님이시자 하신 분들이어서 소개를 부탁드리는 게 또 새삼스럽긴 하지만 저희 채널 보시는 분들은 어색하실 수 있으니 간단하게 소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04년부터 2017년인가 18년인가 2017년까지 공익인권법제단 공감에서 변호사 일을 했고요. 2019년부터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임상교수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허용숙입니다. 저는 2007년부터 일했고요. 2017년부터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주여성 인권 영역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 두 분을 빼놓고서는 공감의 20년사를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인데요. 처음에 공익 변호사들이 이제 현장에서 현장 활동가들을 만나고 당사자들을 만나게 되는 계기들이 단체를 통해서 많이 만나게 되는데 두 분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됐을지 궁금합니다. 이주여성 인권센터랑 처음 만나게 된 거는 몇 번의 처음이 만나서 된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감이 2004년도에 공익활동을 전업으로 하는 변호사 NGO로 처음 시작이 됐고 제가 새내기 변호사로 처음 공감에서 활동을 시작했고 그래서 공감에서 처음 또 무슨 일을 할까 고민해서 시작한 첫 사업이 공익변호사 파견 사업이거든요. 공익단체 변호사를 파견해서 현장에서 필요한 일을 좀 해보자 이런 취지로 첫 사업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처음으로 파견 나간 단체 중에 한 곳이 한국이주여성 인권센터입니다. 그래서 네 번의 처음이 만난 인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파견 사업이라는 게 지금은 조금 생소하기도 한데 처음에 파견 사업을 좀 기획하시게 된 뭐 약간 계기 이런 게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공감이 처음으로 공익활동만 전업으로 일을 해보자라고 만들어진 곳인데 거기에다가 같이 일 시작한 4명의 변호사도 새내기 변호사였고 뭐 선배가 알려줄 선배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런 또 롤모델이 될 단체가 기관이 한국 사회에 있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끼리 뭘 하면 좋을까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고 그러면 우리가 좀 많이 부족하니까 현장에서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가서 좀 보고 직접 배우고 그러면서 일을 찾아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끼리 그냥 사무실에 모여서 일하는 것보다는 그런 우리 사회 소수자들을 위해서 일하는 헌신하는 공익단체들, 인권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쪽으로 가면 할 일들이 많이 보이지 않겠는가 해서 파견 사업을 기획을 해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대표님 2007년부터 한국이주여성 인권센터 계셨다고 하는데 혹시 공감에 대해서 그러면 그 전부터 파견 사업이나 뭐 다른 것들 통해서 어떻게 처음 알게 되셨고 처음 들었을 때 소문이 어떻던가요? 공감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공감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한다기보다는 공익변호사 그룹이 탄생을 했다더라 정도 그리고 단체랑 뭐 현장에서 협업한다더라 뭐 그 정도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고요. 2007년에 활동을 시작하고 보니까 이미 굉장히 중요한 저희의 파트너 중에 하나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소라미 변호사랑 되게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어요. 아마 초창기였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적인 얘기 해도 되나? 소라미 변호사의 임신 상태였거든요. 회의 장소가 아마 엘리베이터가 없는 2층인가 3층인가 그랬는데 소라미 변호사가 그때 거의 만삭이었어요. 회의하러 오는데 되게 힘들게 계단을 올라오는 거예요. 그 모습이 되게 기억에 남아있어요. 그 현장이랑 같이 한다는 게 그냥 뭐 이렇게
법률 자문하거나 뭐 그런 형태가 아니라 그냥 현장 단체들이랑 같이 회의하고 그러면서 같이 의제 만들어가고 사건도 같이 뛰어들고 뭐 그런 모습의 상징처럼 저는 약간 기억에 딱 이렇게 소란 변호사 하면 그 장면이 저한테 좀 남아있어요. 아 진짜 뭔가 이렇게 후광이 있었을 것 같은 느낌인데 기억이 안 나시나요? 뭔가 약간 반성하고 아, 내가 왜요? 그동안 열심히 잘 살았나 막 이러고 어. 그런 생각이 주마등처럼 스치고 지나가는 아니 그동안 내가 열심히 살았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는 계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면 수라미 변호사님께서 그렇게 현장 가까이 계셨기 때문에 사실 제가 2019년에 공감에 입사하고 바로 저한테 전화 주셔가지고 여기 이어인터랑 연대관계를 계속 지속했으면 좋겠다라고 연락을 따로 주셨고 제가 사실 이주여성 영역 잘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주저했을 때 이제 공감 내부에서 어떤 식으로 그럼 지원을 나갈 거냐면 제가 이제 경험이 많지 않고 아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 너도 가서 해라. 그래서 저도 주에 한 번씩 맞아요. 파견사업 하면서 처음 인연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쓸모가 없을 때 약간 그래서 아무 일이나 그렇게 막 시켜가지고 미안한 기억도 있어요. 저도 갑자기 주마등처럼 그때 정말 쓸모 있었나 나는. 네, 그래서 그 인연들 속에서 사실 계속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거 옆에서 또 이렇게 귀동냥하고 하면서 또 알게 되는 것들이 있어서 지금도 배울 수 있고 사실 그런 기회가 쉽게 생기는 게 아닌데 먼저 그렇게 현장에 가까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또 갈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좀 같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두 분이 같이 지원하거나 진행했던 사건, 사업 중에 기억에 남으시는 거 하나 정도를 꼽아서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사건으로는 저희가 전주 사건이라고 불렀던 그 임신으로 인해서 이제 혼인 취소 사건, 그 사건이 가장 사건으로는 그게 기억이 남고요. 제도 변화와 관련해서는 이주여성 상담소 법제화해서 지금의 이주여성 상담소들이 있게 된 여러 가지 법제정 운동 과정에서 같이 뭐 법안 만들고 로비하고 했던 토론회 같이 기획하고 했던 크게 그 두 가지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출산 경험 미고지, 그러니까 출산 경력이 있었던 사실을 말하지 않고 결혼을 한국인 배우자랑 하고 나서 혼인 취소 소송을 당해서 이제 문제가 됐던 사건은 굉장히 한국 사회에서 이주 여성, 특히 결혼 이주 여성이 처해 있는 사회적 환경, 구조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사건의 출발은 사실은 출산 미고지가 아니라 시아버지에 의한 성폭력이었거든요. 그 피해 여성이 남편의 계부로부터 뭐 결혼한 지 6개월 미만의 뭐 강간과 성추행과 뭐 이런 거를 경험하고 나서 이 여성이 그 당시에 한국어를 잘 못했기 때문에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친구를 통해서 경찰에 신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쉼터에 입수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남편의 계부를 상대로 성폭력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하게 되고 그 소송에는 승소를 하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근데 이제 남편 쪽에서 그 출산사실 미고지로 혼인 취소 소송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응하다 보니까 이 여성이 실제로 현지에서 출산 경험이 있었다는 사실을 저희가 알게 됐고, 근데 그 출산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건지에 대해서 확인하다 보니까 이 여성이 그 산악지대의 소수민족 출신이어서 그 지역에는 그 당시까지도 소수민족들에서 이제 납치혼이라고 하는 그런 악습이 여전히 있었고, 그 악습의 피해자로서 납치를 당해서 이제 출산을 하게 된 건데 그 당시 나이가 만 13세 뭐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동기에 벌어진 성폭력에 의한 출산인데 이거를 이유로 혼인 취소를 해도 되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였고, 그리고 무엇보다 앞선 사건하고 법적으로는 별도의 사건일지 모르겠지만 분명 시아버지 성폭력에 의한 피해자이기도 한 여성의 삶이 있는데 그거를 분리해서 혼인 취소하고 그렇게 해서 한국에서 내쫓는 형식이 돼야 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문제 의식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공동변호인단 꾸려지고 그러면서 이제 공감이랑 같이 이제 이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굉장히 다양한 젠더 폭력의 연쇄라고 볼 수 있는 사건이었던 것 같은데 소송이 이제 공익 사건으로서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13세, 뭐 14세 이때 미성년자 시기에 강제혼으로 혼인해서 아이를 낳았다. 이거를 말하지 않은 게 혼인 취소가 되냐 안 되냐 이제 법리적인 쟁점은 그 부분인데 저희가 생각하는 상식으로 봤을 때는 그거를 말을 안 했다고 해서 혼인 취소까지 가는 건 너무하다. 혼인 해소를 해야 되면 이혼 정도까지는 뭐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취소당할 사유인가 이 여성에게 이런 부분들을 법리적으로 이제 다투는 부분과 그리고 입증하기 위해서 베트남 현지에서 여러 증언을 뭐 모으고 이런 과정이 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건 이 사건을 공론화하면서 좀 많은 사람들에게 이 정도로 취약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좀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고 그래서 토론회도 계속 그 판결이 날 때마다 토론회도 했었고 최종적으로 가서는 이기진 못했지만 파기환송 나왔던 대법원 판결에서는 이 혼인 취소, 그러니까 혼인 전력을 말하지 않았다고 당연히 혼인 취소가 되는 건 아니다. 이런 좀 의미 있는 판결이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이후에 이제 파기환송심 가서 사실심리하면서 뭐 잘 거기 끝까지 인정받지 못했지만 어쨌건 의미 있는 판결도 나왔고 그에 대한 그 평석이라든지 학술 논문도 뒤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결혼 이주 여성들이 처한 어려움, 다중적인 어떤 소수자성 이런 문제들을 한국 사회에 좀 알릴 수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사실 그 사건도 거의 3년 이 정도 끌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건도 뭐 이렇게 공감도 같이 하고 뭐 다른 대리인단의 다른 변호사님들도 계시고 그렇게 법률 자문을 해주시고 직접 참여하시는 법률 전문가들도 있었지만 많은 시민들이 또 저희가 탄원서 그때 2,000장 넘게 갖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 관심이 굉장히 많구나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참 변하지 않는 게 그때도 이혼으로 하면 될 거를 왜 혼인 취소 소송을 냈을까라고 하는 게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해서는 어쨌든 한국에 와서 사는데 이 사람을 한국 땅에서 쫓아냈겠다 이런 게 그냥 선주민 사이에서는 이혼으로 관계 정리하면 끝났을 거를 약간 처벌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 그거는 어디에서 왔을까 생각해보면 결혼 이주 여성들을 좀 함부로 하는 거 그럼 그거는 왜 함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혼인 취소까지 소송을 낼 정도로 갔을까 생각해보면 체류라고 하는 제도적인 거에 맞닿아 있다. 그리고 여전히 결혼 이주 여성의 체류 문제는 여전히 법률적인 다툼을 많이 해야 되는 지금의 상황이 변하지 않고 그거를 위해서 사례를 지금 계속 또 현장단체들이 또 법률 자문을 거치면서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계속 쌓아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공감을 떠나서 학교에서 지금은 새로운 공익 변호사들을 또 만나고 만들기 위한 어떤 과정에도 이제 참여하고 계시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이때 경험들 또 단체와 함께한 경험들이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계속 보고 듣고 배우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나 공감의 변호사들에게는 공익 변호사들에게는 현장이 전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제가 이주 여성 문제에 대해서 뭐 하나도 아는 것도 없었고 국적법, 출입구관리법 뭐 이런 거 사실 배운 적도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다짜고짜 가서 받아주셔서 다행히 와봐라 해서 가셔가지고 가서 이제 얘기 듣고 이주 여성 당사자들 만나보고 또 뭐가 문제인지 활동가분들이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같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면서 문제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뭘 바꿔야 되는지 법과 제도를 뭘 바꿔야 되는지도 고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인권이나 공익 활동을 하겠다라는 변호사들에게 현장은 저는 지금도 스승이다, 선생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도 이렇게 선생님처럼 모시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때 만났던 이제 뭐 여기는 안 계셔 김민정 선생님이라든지 그때 초기에 만났던 여러 현장 활동가 분들께는 제가 틈날 때마다 선생님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공익의 맛을 조금이라도 느끼게 할 수 있을까? 이들이 가서 좀 조금이라도 나중에 법조인으로 일을 할 때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 이슈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공감할 수 있는 법조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가 그 겨울방학에 이제 법무 실습을 나가는데 그런 여러 공익기관 현장으로 나가서 실습할 수 있게 최대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갔다 오면 글쎄 학생들이 뭘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언제 가보겠어요. 언제 뭐 현장의 단체들을 가서 당사자들을 만나보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사실 그 이후는 거의 없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프로그램 학교에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로스쿨 나와서 법조인 생활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법과 판례는 고정불변인 것처럼 절대 진리인 것처럼 그런 어떤 테두리 안에서 고민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 법도 바뀌고 판례도 바뀐다. 그게 누가 어떻게 바꾸는 것인가 생각을 하면 현장에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하고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내고 이런 것들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법을 바뀌고 판례를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에 다 이제 현장의 힘이고 현장과의 연대 활동이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학생들에게도 그런 관점에서 현장을 꼭 가봐야 된다라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장이 선생님이다. 저는 선생님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굉장히 부담이 제일 크고 가끔 무섭습니다.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한 역할과 의미가 있는 곳이고 좀 무게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또 어쩔 때는 굉장히 따뜻하게 하지만 있기만 해라. 일단 우리가 서로에게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대표님 가끔 상기시켜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활동을 지속하고 계속 남아서 무언가를 한다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를 또 상기시켜 주시고 그래서 되게 무서운 호랑이 침대 선생님? 약간 이 현장에 계신 모든 분들이 좀 그런 게 있는데 이주 영역에 공감 말고도 함께하는 공익변호사들 지금은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또 20주년 기념 기록이다 보니 이제 공감 특유의 매력을 조금 어필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네. 뭐 그게 약간 어설픔이나 약간 그런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 공감의 활동들을 이주여성 인권뿐만 아니라 이주민 인권 영역 전반에서 보실 때 드셨던 생각이나 좀 의견 이런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경청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그렇게 얘기하니까 좀 무섭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는 개별 사건을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를 사회적 의제로 만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한국 사회의 제도적 모순, 사회적 모순 이런 것들이 결합된 사건이라면 그거는 굉장히 그 개인만이 아니라 이주민 전체, 때로는 한국 사회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사안일 수도 있는 것이어서 그런 것들을 판단하고 같이 그런 것들에 힘을 기울이는 거 그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 그런 현장에 공익 변호사들이 많이 함께 하고 계셔서 정말 든든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공감이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다른 측면이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현장 실태 조사나 그런 거를 같이 한다라는 거. 이제 다른 공익 변호사분들이 주로 이제 개별 사건에 같이 하시고 뭐 조언도 해주시고 자문도 해주시고 그런다고 하면 이제 공감은 이제 현장에서 뭔가 현장 토론이 필요하거나 뭐 현장 실태를 조금 알아야 뭔가 대응책을 만들 수 있겠다 싶을 때 그 바닥에서부터 같이 하는 거를 기꺼이 제안할 수 있고 또 그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 제안에 또 같이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봐왔어 가지고 그래서 아직 뭔가 사건으로 가지 않을 상태인데 분명 사회적 모순은 있는 것 같은 그 상태에서부터 같이 할 수 있는 거 그런 경험들을 적어도 이주여성 인권센터랑 공감을 조금 같이 쌓아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쟁점이 있는 것들 그리고 쟁점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들 이런 거를 논의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제일 먼저 생각나는 단체인 것 같아요. 서로 간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어떤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혹은 같이 고민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왔고 누적해왔던 사례들 속에서 뭔가 의미 있는 쟁점을 찾아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고민을 같이 할 수 있는 파트너 그런 점에서 공감이 좀 강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계속하기 위해서 고민을 계속 멈추지 말고 해야 되는 것도 부담이 됩니다, 선생님. 네, 계속 배우는 입장이어야 돼가지고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소라이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이주민, 여성, 성매매, 인신매매, 성폭력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중첩된 사례를 계속 다뤄오셨는데 이주 배경을 지닌 젠더 기반 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면서 좀 이런 게 어렵더라. 실무적인 것도 좋고 아니면 그냥 개인적인 고민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려움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이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메리트 아니면 뭐 무기, 당근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주여성 분들이 예를 들어 이식스 인신매매 피해를 입은 뭐 성산업으로 유입된 여성들이다 하면 그 피해를 어떤 식으로든 문제 제기하고 공론화해야 이게 자꾸 알려져서 아, 이런 게 부족하구나, 이런 인식이 문제구나, 이런 법과 제도를 바꿔야겠구나 이게 갈 수가 있는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말하면 잘못하면 오히려 쫓겨날 위험만 더 이제 자기 존재를 드러냄으로써 더 피해를 입을 위험한 상황에 노출을 시키는 게 돼버리니까 사건화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그게 항상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주여성 인권센터든 관련된 지원단체에서 여성들 피해를 확인하고 상담을 해도 이후에 이제 하고 싶어 하지 않거나 아니면 소송을 하다가도 이게 너무 길어. 그동안 너무 지치고 힘들어. 나 이제 그만 돌아가겠다. 그래서 그만두고 돌아가는 경우도 많고.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 이제 허우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젠더 폭력 피해를 입는 이주여성에 있어서 안전한 체류를 보장해주지 않는 법과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인신매매 피해자 뭐 지원법, 보호법, 뭐 처벌법 이런 거 따로 제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현장에서 많이 해서 얼마 전에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도 이제 제정이 된 게 뭐 성과라면 성과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그렇게 매력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한계가 많아서 여전히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드러내는데 주저하고 오히려 그냥 그만두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이 어려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알게 된 저희가 어떻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누가 얘기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난 들었고 봤고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바꿔야 되는데 뭐가 문제인데 뭐 언론도 잘 모르고 국회도 잘 모르고 하면 이걸 계속 이제 그래서 우리가 뭐 공익변호사 공익 현장에서 일하는 이주여성 단체에서 계속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해야 되지 않나. 그게 어려운 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자 동력. 어려움이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계속 바깥으로 알리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 그게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공감이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라는 바가 있으시면 제안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현장에서 약간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는 건 지금 미등록 체류 이주여성들에 대한 쉼터 입소나 이런 게 2018년에 여성가족부의 지침이 변화되면서 쉼터 입소는 가능하도록 변해왔는데 지금 분위기가 그게 지침이 유지될까라고 하는 약간 사회적 분위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점점 이제 보수화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도 강력한 증거주의, 이렇게 진술이나 또는 정서적인 피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리적 증거가 아닌 거에 대해서 별로 존중받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조금 현장에서 보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동안 만들어 놓은 것들이 뒤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들을 조금 같이 작업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혼이주여성과 관련해서 2014년에 법무부가 비자 강화 정책을 쓰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결혼 비자를 받는 게 어려워졌어요. 송출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뭐
강화된 조건을 잘 맞춰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결혼 비자를 받지 못하면 관광 비자나 이런 걸 우회 통로로 오는 경우들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한국 정부는 결혼 비자를 내주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여성들이 이중의 피해를 받게 되는 거죠. 결혼 비자를 갖고 있음으로써 그나마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수혜를 받지 못하게 되고 또 그러니까 쉽게 한국인 배우자로부터 뭔가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저항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사례들이 쌓이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같이 좀 논의를 하고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를 다 열거하고 주저리 얘기하는 건 앞으로 생길 여러 새로운 형태의 것들은 끊임없이 생길 테니까 그때 옆에 계속 같이 있어라 이런 뜻입니다. 아 그래요? 저 지금 3개 이러면서 맞네 이러고 있었는데 잊어버릴 이제 뭔지 다 기억하시는 거죠? 네. 제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선생님? 네. 네, 저희가 그냥 단순히 사건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연구 사업도 매년 같이 하고 있고 뭔가 앞으로 제도가 어떤 방향으로 실효성을 가진 형태로서 운영될 수 있게 만들 건지도 고민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의미를 계속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긴 인터뷰였는데요. 약간 피로도와 집중도가 약간 흩어지는 느낌이 살짝 있는데 저희 공감 축하 메시지 한번 주시고 다른 구성원들도 보고 힘낼 수 있게. 저희도 한 2년 전에 20주년이었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생겨서 1년 먼저 비슷한 현장에서 또 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고 감사하고 파트너십을 또 같이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개별적으로는 공감의 다른 구성원들도 알고 지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소라인 변호사부터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이주 여성 인권 이슈와 관련해서는 백소연 변호사까지 이렇게 이어져서 오랜 시간 같이 해올 수 있었던 건 공감이 갖고 있었던 처음에 그 마음과 자세, 태도 이런 것들이 20년 동안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거를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고 그동안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 오신 모든 공감 구성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주년 너무 축하드립니다. 축하와 응원의 말씀을 한국 이전인권센터에 하라는 줄 언어를 잘못 이해하여 잠시만 그래서 공감은 얘기 안 해도 되나 약간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서 어쨌건 이제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제가 공감에서 일을 하는 동안 이주여성 인권센터랑 어떤 일을 했는지를 떠올려 보게 된 게 또 좀 저한테 개인적으로 뜻깊었던 것 같아요. 제가 했던 역할이 제 개인의 역할이 아니라 공감의 변호사로서 공감이 가지고 있는 현장과 연대하는 활동의 중요성을 이제 마음에 새기고 활동했던 그런 걸음들이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공감의 역할은 현장 단체에게 소중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개인적으로 활동 보면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거는 최근에 공감 뉴스레터 보고 혼자 되게 흐뭇하게 이제 봤던 그 활동 중에 하나는 그 농촌종각 장가 보내기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이제 지원 그 농촌종각을 국제 결혼하면 비용 지원을 하는 그 조례에 대한 문제 제기를 사실 이주여성 관련된 이슈가 다 오랫동안 문제되게 해온 건데 그것도 맞아요. 사실 이제 제가 있을 때도 맞아요. 같이 기자회견도 하고 진정도 하고 공장에 이제 공들여서 했던 활동인데 그거를 되게 이제 비슷한 그 사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하는 대자뷰인가? 나이가 왠지 내가 저기 있어야 왜 사진 내가 있지? 대자뷰가 느껴져. 저게 내가 있었던 자리에 이제 백소연 변호사님이 있는 걸 보면서 되게 훈훈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공감의 활동이 이제 이어지고 있고 현장에서 같이 연대 활동을 잘 해주고 있구나 해서 든든하고 고맙고 그랬습니다. 제가 옛날 자료 찾다가 아까 말씀하신 국제결혼 지원조례 관련해서 그 전에 이렇게 저희가 광고 모니터링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2007년부터 활동을 해서 그 이전 거를 잘 모르는데 자료를 찾다 보니까 첫 번째로 이주여성 인권센터랑 공감이랑 같이 국가인권위 진정했던 게 2006년인데 국제결혼 중개업과 관련해서 그 자료가 남아있더라고요. 컴퓨터 속에. 그랬더니 그 작성을 소란 변호사가 했더라고요.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지금은 이제 백소연 변호사가 그거를 작성을 했죠. 네, 이렇게 이어서 있습니다. 프로 진정러. 네네. 오히려 더 앞서서 해오셨기 때문에 그 연장선에 서서 이어갈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자원이어서 그 앞선 발걸음에 또 감사드린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또 우리가 해온 것들 참고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것도 너무 좋고, 또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 있다,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이주여성 인권센터와 공감이 서로에게 그런 존재였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소라이 변호사님 주신 이야기들도 꼭 담아가지고 구성원들한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두서없는 인터뷰였는데 따뜻하게 답변을 해주신 것 같아서 약간 중간중간 울컥하기도 하고 그러셨어요? 네. 네, 감사드리고 앞으로의 동행을 기대하면서 인터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현장에서 응원하며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